들으신 대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압승을 할 경우 아베 정부의 수건인 개헌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내일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한지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예, 아까 특파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일본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개헌이라는 문제에 향배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어를 얘기할 때 흔히 우경화 그러는데요. 이 우경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현재 자위대를 포함해서 일본의 군사력 보유와 그다음에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구조에 대한 개정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기 위해서 참의원 선거에서 만약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다면 아베 수상으로서는 거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구분능선까지 도달한 셈이 되는 것이죠. 네. 결국 아베의 정치적 수건이 그 평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이 문제는 사실 일본 내부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슈에 매달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상당히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서 금방 개헌이 성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일본이 1945년에 패전하고 나서 현재의 일본이 탄생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선이 되는 것이 현재의 헌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구조가 제정이 되면서 군대에 대한 그리고 전쟁을 금지하는 족쇄를 스스로가 달았던 셈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이 일본의 보수 정치의 70년 동안의 염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조부였던 키시노부스케는 미국하고 동맹 조약을 체결하면서 어쨌든 이 문제를 미국의 등에 업고 출발을 해봤던 것이고요. 그 키시노부스케 외조부가 하지 못했던 50년 전의 꿈을 외손자인 아베 수상이 드디어 한번 실현을 해보겠다라는 것이니까 단순히 찬성 반대를 넘어서서 일본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실험을 아베 수상이 하려는 것이죠. 네. 이제 관심은 과연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포함해서 개헌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지인데 지금까지의 판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판세는 3분의 2를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신문사,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요미우리 그리고 교도통신 같은 통신사들 포함해서 여러 매체에서 조사했던 결과들이 거의 다 현재의 74석 내지는 78석 정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즉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선까지 갈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마다는 78석이 되게 되면 아예 자민당 그리고 연립여당이 단독으로 현재의 개헌을 추진해 나갈 수 있고요. 74석 정도가 되게 되면 무소속인 4명을 합쳐서 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있습니다만 그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그 정도로 연립여당이 대승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어김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사실 야권에서는 굉장히 드문 현상인 야권연대까지 성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야권연대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실험으로서 파격적입니다. 민진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과 공산당이라고 하는 가장 진보적인 정당 두 정당이 합친 것은 일본의 정당 사상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개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진당과 공산당이 연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야당의 컬러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의 전략도 본인이 하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오히려 유세에서 뭘 지적하냐면 야당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세상에 민진당과 공산당, 정책도 컬러도 다른 정당이 합쳐서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당의 무능력 그리고 야당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측면을 파고드는 것이 현재의 3분의 2 육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베 수상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의 미약함 이 부분이 더 문제인 셈이죠. 네. 여당이 이번에 또 승리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헌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밟아질지가 궁금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당장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시는 건가요? 예, 올해 이제 7월 달에 선거에서 만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단순히 의회에서의 논의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허들인 국민투표에서 만약 지게 되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의원 참여원에서의 논의와 동시에 여론을 어떻게 몰아갈 것인가. 즉 지금 현재 50% 정도로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여론과 국회라고 하는 두 개의 토끼를 통해서 두 개의 전선에서 아베 수상이 이끄는 보수 세력들이 개헌을 위한 무드 조성을 위해서 움직일 텐데요.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특히 여론의 부분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또 하나 내부에서는 공명당이라고 하는 연립여당이 있는데요. 이 여당은 자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정책에서는 우호적입니다만 평화헌법의 개정, 특히 구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공명당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당 내에서 조정해야 될 대목이 되는 것이죠. 네. 이번 선거를 보면 아베 총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민감한 개헌 문제를 꺼내들지 않고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 아베노믹스가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네. 여전히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의 문제는 아베노믹스 자체도 실제로 보통의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는 내지 못했다. 그리고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소비 지수 같은 것도 여전히 증가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부실 같은 것도 있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로 실질적인 아베노믹스 효과가 나오지 않는데도 왜 그러면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 2008년, 9년에 민주당 정권이 있었을 때 그때의 실패라고 하는 부분이 역시 일본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차라리 책임 있는 거대 정당이 낫다라고 하는 즉 야당 세력의 일종의 무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아베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상황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도 좀 관심거리인데요. 내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좀 낮게 나올 거란 전망이 많던데 네. 이렇게 낮게 전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의원 선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들은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금을 포함한 조금은 정치적 쟁점으로 대두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당의 전략이기도 합니다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 만큼 사실은 자민당이 오히려 더 교묘하게 현재의 선거전을 이끌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아베노믹스라든지 개헌의 문제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하는 우리가 말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개헌의 문제는 일본의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가는 약간의 꼼수 정치가 현재 일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뭐 선거 연령이 좀 낮춰졌다라고는 하는데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개헌선을 쉽게 확보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우세한데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헌법 구조 개정을 뭐 즉각적으로 하진 않고 조금 개정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다른 조문들을 건드릴 수는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아베 수상으로서는 본인의 임기가 2019년까지입니다. 2018년까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2년의 시간이 주어졌고 2019년이 되면 중의원 선거가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서 생각하면 약 2년의 시간이 본인한테 주어져 있는데요. 그 시간 안에 개헌을 성사시킨다 아니면 개헌에 대한 일종의 실패를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민당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작은 시간부터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일종의 개헌의 가능성을 오히려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지금 현재 작년에 그 논란 끝에 제정이 된 안보법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헌법의 조항으로서 보완하는 일종의 긴급 사태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권에 관한 얘기라든지 조금은 부드럽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부터 개헌에 대한 물밑 작업 그리고 그것을 성사시키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은 농후하죠. 네. 만약에 평화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실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이 문제는 굉장히 현재의 일본에서 단순히 일본의 우경화가 완성이 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일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동북아의 지형이 바뀌게 됩니다. 즉 일본은 어쨌든 평화헌법에 의해서 군사적인 능력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면 일본이 독자적으로 무장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 이 자체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동북아 전체 정체가 안보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지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사드가 배치된 것이 결정된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오비락적인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즉 일본도 미일 동맹에 기대면서 현재의 우경화를 성사시키는 마찬가지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큰 틀에 안주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간다면 중국하고의 충돌이라든지 당연히 북한의 반발 이렇게 되게 되면 통일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지가 좁아드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지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그 자민당의 공약 중에 독도와 일본군 위안도 관련해서 연구기관을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또 한일 관계 불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한일 관계 추이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보수 우파의 일종의 그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공약 속에 삽입된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을 한국과의 일종 협상 테이블에서 계속 내비치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적어도 일본은 그런 정도의 정책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 일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새롭게 재편하고 재음미해야 될 시기에 온 것이죠. 네. 내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